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딱 한 문제, 이 중요한 기출문제 하나를 제대로 뽀개면서 복잡하게만 보였던 법체계의 암호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언뜻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사회복지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들이 여기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선택지 하나하나가 다 단서라고 생각하고 정답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1. 관수법, 판례법, 조리는 성문법원의 종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먼저 성문법이랑 불문법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오죠? 왼쪽에 있는 성문법은 말 그대로 문서로 딱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헌법, 법률처럼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불문법은 문서화되지 않은 법을 말하는데요. 보세요. 관습법, 판례법, 조리 전부 다 오른쪽에, 즉 불문법원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단서 한번 볼까요?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우리가 보통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국회 의결이 필요한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명령이라는 개념이에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같은 행정기관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택지도 사실이 아닌 거죠. 자, 이번에는 서열 싸움이네요. 3번 선택지를 보니까 3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누가 더 높을까요? 법에도 엄연히 계급이 있습니다. 이 위계질서를 보면 답이 명확하죠. 제일 위에 대장, 헌법이 있고요. 그 아래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3번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 마지막으로 4번 각 부장관들이 만드는 시행규칙 순서예요. 당연히 대통령이 장관보다 높으니까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 규범이겠죠? 그러니까 3번 선택지는 반대로 말했네요. 땡, 틀렸습니다. 5번 선택지 한번 검토해 볼게요. 5번,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이거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정부는 법안을 못 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구분점인데요.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의결권은 오직 국회에만 있어요. 하지만 법률안을 내는 것, 즉 제출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5번 선택지는 명백히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보니까 1번, 2번, 3번, 5번 용의자들은 전부 알리바이가 확인됐어요. 그럼 범인, 즉 정답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1, 2, 3, 5번 후 다 오답으로 밝혀졌으니까 남은 건 4번뿐이죠. 4번,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왜 맞는지 확실한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령, 즉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의 명령인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법의 위계질서, 족보에서 법률 바로 아래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법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4번은 완벽하게 옳은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단서를 검토했고 정답이 4번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수사를 끝내면 프로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도 한번 봐야 합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남들이 왜 틀리는지를 알면 진짜 실력이 늡니다. 다른 수험생들의 선택 비율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전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와, 정답률이 85%로 상당히 높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오답 중에 2번을 선택한 비율이 8%로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는 법률하고 행정부가 법 집행을 위해 만드는 명령,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딱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바로 이 숫자 224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속한 기출회독 키워드 번호예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이 번호 하나로 정리하고 복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기출회독 키워드 224번은 바로 법의 체계와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쳤던 성문법과 불문법의 구분, 헌법부터 시행규칙까지 이어지는 법의 위계질서, 그리고 정부의 법리란 제출권까지 이 모든 핵심 내용이 바로 이 키워드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길게요. 오늘 배운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실제 우리가 접하는 사회복지 정책 하나를 골라서 시행규칙부터 법률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지식을 현실에 적용해 볼 때 그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공부하다 보면 이거 정말 헷갈린다 싶은 부분 있죠? 바로 지방자치법규인데요. 오늘 기출문제 딱 하나로 이 조례와 규칙 아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한 문제는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23회 기출문제인데요.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싶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개념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사실 5초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선택지부터 막 달려들기 전에요. 이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단어, 조례와 규칙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솔직히 이 둘의 차이점만 알면 이 문제는 거의 다 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조례와 규칙의 가장 큰 차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누가 만드느냐 하는 재정 주체. 조례는 우리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만들고요. 규칙은 시장님, 도지사님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누가 더 힘이 세냐는 위계질서. 의회가 만든 조례가 단체장이 만든 규칙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문제의 절반은 이미 푼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개념이라는 든든한 무기를 장착했으니까요. 선택지를 하나씩 격파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맞는 설명들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지워나가 볼게요.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어때요? 방금 저희가 표에서 본 내용이랑 똑같죠?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다. 네, 완벽하게 맞는 설명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그렇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주 술술 풀리죠. 3번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자기들 맘대로 막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위에 있는 법, 즉 국가 전체의 법령, 테두리 안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지방의 법이 국가의 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자, 4번은 건너뛰고 5번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우리가 맨 처음 표에서 확인했던 그 위계질서 기억나시죠?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가 단체장의 규칙보다 힘이 더 셉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네요. 자, 보세요. 1번, 2번, 3번, 5번이 전부 다 맞는 설명이었어요.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남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4번 선택지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결정적인 함정이었던 거죠. 규칙들 사이에도 위계질서가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더 큰 단위인 시나 도의 규칙이 그보다 작은 단위인 시, 군, 구의 규칙보다 당연히 더 위에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 4번 선택지가 옳지 않은 설명, 즉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위계는 바로 이렇습니다.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의 규칙이 그 안에 있는 더 좁은 지역인 기초자치단체, 강남구나 수원시의 규칙보다 상위인 거죠. 이게 훨씬 상식적이죠? 더 큰 단위의 규칙이 우선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을 명쾌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럼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 데이터가 이 개념이 왜 기본 중에 기본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와, 이걸 좀 보세요. 정답인 4번을 고른 비율이 무려 90%입니다.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할까요? 조례와 규칙의 위계 질서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상식과도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틀리면 정말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정복한 개념은 바로 자치법규, 기출회독 키워드 225번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위계 질서예요. 첫째, 누가 만드나? 조례는 의회가, 규칙은 단체장이. 둘째, 누가 더 힘이 센가? 조례가 규칙보다 위, 그리고 광역단체의 규칙이 기초단체의 규칙보다 위. 이 두 가지 위계 질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조례와 규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 점수 1점을 따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마주할 수많은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눈을 갖게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공부하다 보면 이거 분명히 아는 건데 하고 틀리는 문제 꼭 있죠? 네, 오늘 바로 그런 문제 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무려 수험생 절반 이상을 함정에 빠뜨렸던 바로 그 헌법 문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함정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제22회 시험에서 응시자의 52%가 이걸 틀렸대요. 와, 정답을 맞힌 사람보다 틀린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과연 나라면 맞힐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죠. 문제는 이겁니다. 헌법 제10조의 일부인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 괄호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세요? 정말 많이 들어본 조항이죠? 근데 바로 이 익숙함이 사실은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지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1번 자유권, 2번 생존권, 3번 인간다운 생활, 4번 행복, 5번 인권. 와, 이거 다 헌법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권리들이라 진짜 헷갈리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의 답은 몇 번인가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찾아 떠나볼까요? 선택지를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왜 이건 오답이고 왜 저건 정답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겠죠? 먼저 1번 자유권, 2번 생존권, 5번 인권. 물론 이 권리들 헌법이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헌법 제10조의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단어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법조항 문제는 이 정확한 워딩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막 고민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바로 3번, 인간다운 생활이냐? 아니면 4번, 행복이냐? 와, 이거 둘 다 너무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오답률이 52%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 모든 혼란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헌법 제10조는 행복 추구권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회복지법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제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그대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정답을 공개하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답을 선택했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분석을 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4번 행복입니다. 혹시 맞히셨나요? 맞히셨다면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랬으니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헌법 제10조 원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아주 또렷하게 행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정답이 명확한데 도대체 왜 절반이 넘는 수험생들이 오답을 골랐을까요? 정답보다 오답을 더 많이 고른 이유 뭘까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답인 4번 행복을 선택한 비율은 38%에 그쳤고요. 오답인 3번 인간다운 생활을 선택한 비율이 무려 52%에 달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유는 사실 들어보면 너무 명확해요. 우리 사회복지법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키워드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쵸? 거의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수준이죠. 바로 그 헌법 제34조. 이 개념이 워낙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뜬금없이 제10조를 물어봐도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에 손이 가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아주 영리한 함함조. 자, 그럼 이 헷갈리는 내용 앞으로 절대 잊지 않도록 제가 핵심 암기 팁 하나를 딱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기출회독 키워드 226번 헌법상의 사회복지법원입니다. 앞으로 이 키워드로 공부하실 때는요. 딱 이렇게 정리하세요. 헌법 제10조는 행복,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 이렇게 명확하게 짝을 지어서 머릿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오늘 문제 어떠셨어요? 법 조항이라는 게 이처럼 단어 하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이거 참 어렵죠? 오늘은요. 딱 한 문제만 제대로 파헤쳐 볼 거예요. 제22회 시험에 나왔던 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하나로 사회복지법의 뼈대가 되는 핵심 개념들을 그냥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도전 과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법의 체계라는 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냥 정답만 딱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법원이라는 말,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법정이 아니고요. 법의 근원, 그러니까 법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선택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죠. 1번 선택지입니다.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건 틀렸습니다. 관습법도 당연히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는 법전에 딱 쓰여 있는 성문법 국가잖아요. 그런데 법에 딱히 정해진 내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충적으로 이 관습법처럼 글자로 쓰여 있지 않은 불문법도 법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건 당연히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2번 선택지 볼게요. 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을 말한다. 아,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역시 틀린 설명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파놓은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 2번 선택지예요. 핵심은 의결이라는 단어, 바로 이거예요.
법률안을 국회에 냅니다. 즉 제출하는 건 정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법안을 심사하고 땅땅땅 최종 통과시키는 의결 권한은요. 오직 국회한테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부의 의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 차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벌써 오답 2개나 걸려냈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답을 찾아서 나머지 선택지도 계속해서 파헤쳐보죠.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자, 여러분, 조례라는 게 법체계에서 어디쯤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이번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아주 깔끔하고 정확한 설명이죠. 성문법, 그러니까 문서로 딱 정해져 있는 법의 종류를 보면요. 뭐 헌법, 법률, 명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자치법규라는 게 포함되거든요. 이 조례가 바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자치법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백한 성문법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4번 선택지를 볼까요?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함정 같지 않으세요? 아까 2번이랑 뭔가 되게 비슷하죠? 네, 역시나 틀렸습니다. 국회의 의결이라는 이 부분이 또 함정이었네요. 명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이라는 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규칙 같은 거거든요. 이걸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굳이 입법부인 국회에 가서 또다시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 선택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에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당연히 틀린 설명이죠.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우리가 맺은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규는 국내법이랑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법규도 사회복지법의 아주 중요한 법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3번인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오답을 가장 많이 골랐을까? 이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정답인 3번을 고른 분들이 56%, 절반을 겨우 넘었죠.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번이에요. 무려 26%의 수험생이 2번을 골랐다는 거예요. 와,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부랑 국회의 역할을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죠. 오늘 이 분석의 핵심, 법을 만드는 최종 결정권, 즉 의결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바로 국회에 있다는 거. 이걸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실하게 배우고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오늘 딱 한 문제 풀었을 뿐인데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한 거의 모든 걸 다 훑어본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착 하고 달라붙도록 핵심 개념만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크게 세 덩어리로 기억하세요. 첫째, 문서로 된 성문법. 둘째, 그걸 보충해주는 불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법과 똑같은 힘을 가진 국제법. 이 기본 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224. 이 숫자를 기억해주세요. 이 224번이 바로 법의 체계와 적용이라는 기출에도 키워드 번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뜯어본 이 문제랑 관련된 다른 기출문제들을 이 키워드로 싹 모아서 복습하시면요. 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확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공부하다 보면 헌법 제34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오늘은 이 핵심 조항이 실제 시험 문제에선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21회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헌법의 큰 그림을 잡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21회 기출 5번 문제인데요. 딱 보면 헌법 제34조에 가장 핵심적인 문장 2개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이게 사회복지법의 뿌리가 되는 조항이다 보니까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가장 정확할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 속어법이죠. 각 선택지를 빈칸에 직접 넣어보면서 어떤 건 자연스럽고 또 어떤 건 왜 어색한지 그 이유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1번 선택지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볼게요. 먼저 1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기억의 사회보장 그리고 니은의 사회복지. 어떠세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둘 다 국가복지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헌법 조항에 나란히 들어가기에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디귿에는 법률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헌법이 큰 원칙, 즉 설계도를 그리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법률이라는 시공 설명서에 맡기는 게 우리 법체계의 기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깔끔한 조합입니다. 자, 그럼 2번 선택지는 어떨까요? 기억은 사회보장으로 똑같은데 니은이 공공부조로 바뀌었네요. 여기서 딱 감이 오셔야 해요. 공공부조는 사회복지라는 더 큰 우산 안에 쏙 들어가는 하위 개념이거든요. 이걸 비유하자면 과일과 사과 같은 느낌이에요. 헌법은 보통 과일과 채소처럼 대등한 개념을 나란히 두지 이렇게 큰 개념 옆에 작은 하위 개념을 두는 건 좀 어색하죠. 3번 선택지는요, 이건 뭐 보자마자 아, 이건 절대 아니구나 하고 걸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득에 있죠.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헌법이라는 최상위 법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헌법이 정하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헌법은 큰 규칙을 정하는 설계도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아래에 있는 법률이라는 시공 설명서가 정하는 겁니다. 이건 법체계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오답이죠. 4번 선택지도 사실 3번이랑 거의 똑같은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디귿에 또 헌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자마자 바로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니은에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 공공부조처럼 사회복지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구체적인 한 분야를 말하는 거라서 국가의 큰 의무를 선언하는 헌법 조항과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 선택지입니다. 디귿에는 법률이 들어가서 일단 맞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기억과 니은이 문제네요. 공공부조랑 사회복지 서비스, 둘 다 너무 구체적인 하위 개념들이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이렇게 좁은 범위로만 한정해서 헌법에 딱 박아놓는다? 이건 헌법의 큰 정신과 맞지 않아요. 자, 이렇게 모든 오답 선택지를 다 걸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정확한 정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 원문을 통해서 왜 그게 답일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 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다들 눈치채셨겠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분석했던 것처럼 가장 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균형이 잘 잡힌 선택지였죠. 그리고 여기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34조 원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세요? 보시는 것처럼 기억에는 사회보장, 니은에는 사회복지, 디귿에는 법률, 정확하게 딱 들어맞죠? 결국 이 문제는 원문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정답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진짜 공부 잘하는 고수들은 오답을 분석합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어떤 오답을 많이 골랐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보면 내가 보완해야 할 약점이 보이거든요. 자, 마킹률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마킹률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답률이 76%로 꽤 높은 편이죠?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오답이에요. 오답을 고른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12%가 2번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많은 수험생들이 사회복지라는 큰 개념과 공공부조라는 하위 개념의 차이를 은근히 헷갈려 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이 데이터가 정확히 콕 짚어주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이 모든 내용을 딱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드릴게요. 다른 건 혹시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기출에도 키워드 226번 헌법상의 사회복지법 1입니다. 여기서 법 1이라는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판사님이 계시는 그 법원, 콜트가 아니고요. 법의 근원, 법의 원천, source of law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샅샅이 뜯어본 이 헌법 제34조가 바로 모든 사회복지 관련 법들의 최상위 뿌리이자 출발점이라는 의미죠. 이 개념을 딱 잡고 있으면 법 세계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법체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헌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 거대한 헌법의 정신이 과연 어떻게 수많은 법률과 시행령을 거쳐서 저 멀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작은 조례 하나에까지 그 정신을 녹여내게 되는 걸까요? 그 거대한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사회복지법 전체를 꿰뚫어보는 시야를 갖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 있죠? 바로 자치법규인데요. 오늘은 이 자치법규에 관한 기출문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제21회 시험에 나왔던 6번 문제입니다. 5개 선택지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 딱 하나를 골라내는 거죠. 자, 문제가 화면에 보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 5개의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법적으로 사실과 다른 그 틀린 설명 하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볼까요? 보통 이런 문제에서 1번 선택지는요, 수험생들의 핵심 지식에 딱 찔러보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지방의회는 규칙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과연 이게 맞는 설명일까요? 이걸 정확히 알려면 먼저 조례랑 규칙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우리 지역의 법을 만드는 국회 같은 곳이 바로 지방의회잖아요. 여기서 만드는 게 바로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군수님처럼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건 규칙이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선택지 1번은요, 이 둘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지자체장은 규칙을 만드는데 이걸 서로 크로스해서 섞어놨잖아요. 완전히 틀린 설명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정답 찾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공부는 나머지 선택지들이 왜 맞는 설명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2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들을 쭉 훑어보면서 이 자치법규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한번 새겨보자고요. 자, 2번. 이건 일종의 법 서열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큰 단위,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시도의 조례가 그 아래에 있는 강남구나 수원시 같은 시군구의 조례보다 더 상위법이라는 거죠. 당연히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3번도 맞는 말이죠. 우리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관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 당연히 주민 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잖아요? 그렇죠. 4번은 정말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해도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더 큰 법, 즉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옳은 설명입니다. 마지막 5번. 이것도 맞는 얘기죠.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동네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걸 주민조례 발안제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정답도 확인했고 나머지 선택지들이 왜 맞는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흥미로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과연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와, 보세요. 정답인 1번을 고른 분들이 59%, 절반이 조금 넘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3번 선택지입니다. 무려 21%나 3번을 골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익숙한 단어에 시선이 확 꽂혀서 정작 1번에 있는 명백한 개념 오류, 그 함정을 놓친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핵심, 그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누가 뭘 만드는지, 누가 더 힘이 센지,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이 네 가지 포인트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자치법규 관련 문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습하실 때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바로 기출에도 키워드 225번 자치법규입니다. 이 키워드를 활용하시면 오늘 다룬 내용과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들만 쫙 모아서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조례와 규칙의 차이는 확실히 아셨을 텐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또 다른 법들 간의 서열 관계에는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회복지법제론 공부하다 보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헷갈리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요. 제20회 시험에서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문제, 7번 문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법의 체계에 대한 여러 핵심 개념을 한 번에 꽉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의 근원, 그러니까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를 의미하는 이 법원이라는 개념. 사회복지법에서 인정되는 법원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제20회 시험 7번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를 보니까 기역, 대통령령, 니은, 조례, 디귿,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리을, 규칙이 주어졌네요. 이게 딱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참 애매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서 고민에 빠졌던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뜯어보기 전에 제일 기본이 되는 법원의 뜻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법원,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재판할 때의 기준이 되는 법의 소스, 즉 법의 공식적인 존재 형식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법원은요, 크게 문서로 딱 정해져 있는 성문법하고 그렇지 않은 불문법으로 나뉘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걸 모두 찾아내라, 바로 이 뜻인 거죠. 좋습니다. 이제 기본 개념은 딱 장착했으니까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 성문법원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 기역, 대통령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령, 성문법원 맞습니다. 대통령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의 한 종류거든요. 당연히 문서로 되어 있는 법규니까 명백한 성문법이죠. 따라서 기역은 정답에 포함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기, 니은,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은 역시 성문법원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그 지역만의 법, 그러니까 자치법규에 해당해요. 이것도 당연히 명확한 문서 형식을 갖춘 법규니까 성문법원이 맞습니다. 그럼 니은도 정답에 포함시켜야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기, 디귿.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것도 포함되마?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과연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이랑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규 역시 사회복지법의 아주 중요한 법원, 즉 성문법원으로 인정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이자 함정이었습니다. 디귿도 반드시 정답에 넣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선택지, 리을, 규칙을 확인해보죠. 규칙 또한 성문법원이 맞습니다. 앞에서 갔던 조례랑 마찬가지로 자치법규에 속하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지만
규칙은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것도 문서로 된 법규니까 성문법원에 해당하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분석한 그대로입니다. 기역, 대통령령, 니은, 조례, 디귿, 국제법규, 리을, 규칙 이 네 가지 모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5번입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왜 헷갈렸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오답을 골랐는지 파악하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까다로웠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이 문제의 정답률이 53%에 불과합니다. 와, 그러니까 시험 본 수험생 2명 중에 1명은 아쉽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정답률이 많이 낮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거예요. 오답 중에서 3번을 고른 비율이 24%,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4명 중 1명꼴로 다른 건 다 맞게 판단했는데 국제법규는 법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걸 쏙 뺀 거죠. 이게 바로 출제자가 노린 핵심 함정이자 고득점을 가르는 변별력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핵심 내용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화면 캡처를 해서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성문법원의 체계도입니다. 최상위법인 헌법부터 국회가 만드는 법률,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자치법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국제법규까지. 이 구조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오늘 문제풀이가 개념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복습하실 때는요, 관련 기출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풀어보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로 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기출회독 키워드 224번, 법의 체계와 적용. 이 키워드로 관련 문제들을 싹 다 풀어보신다면 오늘 다룬 내용은 물론이고 응용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 공부. 정말 만만치 않으시죠? 특히 이 법의 법원 파트는 용어도 너무 낯설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딱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면서 이 유형을 완전히 끝내버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관련 문제는 절대 안 틀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순서대로 문제를 아주 그냥 탈탈 털어볼 겁니다. 개념부터 시작해서 오답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 함정인지까지 싹 다 파헤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럼 바로 오늘의 도전과제 문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19회 기출 8번 문제.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여기서 승부처는 짝 하나예요. 성문법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 개념만 확실하게 잡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상 점수를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택지부터 막 달려들기 전에 우리의 비밀 무기죠. 이 성문법이라는 개념부터 머릿속에 확실하게 장착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문법 말 그대로 글로 쓰여있는 법이란 뜻이에요. 국회 같은 곳에서 정식 절차를 쫙 거쳐서 자, 이게 바로 규칙입니다 하고 문서로 딱 명시해 놓은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의 치트키입니다. 법의 법원을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눠놨죠. 왼쪽에 있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게 바로 글로 쓰인 법들이고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다 있으니까 이 표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그냥 탁 저장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장착한 이 개념이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선택지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오답들을 하나씩 걸러내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관습법, 판례법. 아까 우리 치트키 슬라이드에서 얘네들 어디 있었죠? 네, 맞습니다. 둘 다 글로 쓰이지 않은 법, 즉 불문법의 대표주자들이었죠. 그러니까 1번은 볼 것도 없이 바로 탈락입니다. 다음은 선택지 2번입니다. 헌법, 판례법. 이거 약간 함정카드 같은데요? 헌법은 성문법이 맞아요. 그런데 판례법은 불문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리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3번을 한번 보죠. 자, 선택지 3번. 헌법, 그리고 명령.
와,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 그 표에서 봤듯이 헌법도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명령도 모두 글로 쓰인 법인 성문법원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찾던 정답이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번도 맞아보겠습니다. 관습법과 법률. 또 섞어놨네요. 관습법은 불문법, 법률은 성문법. 역시 오답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법률과 조리. 법률은 성문법 맞죠. 하지만 조리라는 건 사물의 이치나 상식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이라서 불문법에 속하거든요. 결국 5번도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개념 하나만 딱 잡고 차근차근 따져보니까 정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선택지 3번만이 두 가지 요소 모두 우리가 정의했던 그 성문법원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다른 수험생들은 과연 어떤 선택지를 골라서 틀렸을까요?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피해야 할 함정들을 미리 확인해보죠.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답률이 63%니까 아주 낮은 편은 아닌데 와, 무려 30%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1번과 2번을 골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문법과 불문법 개념을 헷갈리는 게 가장 흔한 실수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 함정에 절대 빠질 리 없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단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만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복습하실 때는 키워드 224번, 법의 체계와 적용,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는요, 단순히 단어를 암기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법이 어떤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큰 그림, 다시 말해 이 법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핵심적인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문법원을 묻는 질문, 자신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핵심 개념을 먼저 딱 잡고 차근차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 공부하시는 분들 이 개념 모르면 정말 곤란해져요. 바로 자치법규입니다. 이게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출문제 딱 하나 제대로 파헤쳐보면서 관련 개념까지 싹 다 잡아드릴게요.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19회 시험 9번 문제였죠.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선택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정답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치법규라는 핵심 개념을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 선택지들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랑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맞췄는지 그 마킹률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핵심 키워드로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오늘의 기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아니? 하고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법에는 일종의 서열이 있는데 그 위기질서라는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선택지를 분석하기 전에 가장 강력한 무기부터 챙겨나죠. 바로 자치법규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기초부터 아주 튼튼하게 다지고 가겠습니다. 자치법규가 대체 뭐냐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우리 동네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전체가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아니면 무슨 군 이런 특정 지역에서만 통하는 로컬 룰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예요. 이 자치법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례랑 규칙. 지금 화면에 표 보이시죠? 딱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누가 만드냐 이거예요. 조례는 주민들이 뽑은 대표,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만들고요. 규칙은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듭니다. 이 둘의 차이, 이거 시험에 정말 맨날 나오니까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이 모든 걸 꿰뚫는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의 위계질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동네 법이 대단하다고 해도 국가 전체의 법, 그러니까 법령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조례와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솔직히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오늘 문제는 거의 다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개념이라는 든든한 무기도 장착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선택지들을 하나씩 격파해 볼 시간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어떠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표에서 확인했잖아요. 그쵸? 주민대표인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바로 조례. 네, 이건 정확하게 맞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무관하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무기 터져라 강조했던 그 법의 위계질서 원칙에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죠. 모든 자치법규는 반드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명백하게 틀린 설명이네요. 3번 선택지 볼까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이것도 아까 우리 비교표에서 봤던 내용이죠? 네, 시장님이나 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거 맞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4번 선택지는 이 법의 위계질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더 큰 단위인 시나 도의 법이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단위인 시, 군, 구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랑 강남구 조례가 서로 내용이 다르면 더 상위인 서울시 조례가 이긴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5번 선택지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네요. 지방의회가 자, 우리 동네 법 이렇게 만들자 하고 땅땅땅 의결하면 5일 안에 그 지역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선택지 분석이 끝났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온 것 같죠? 그럼 정답을 딱 확인하고 과연 다른 수험생분들은 이 문제를 얼마나 맞췄을지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역시나 2번이었습니다.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라는 이 표현이 결정적인 오답의 근거였죠. 법의 위계질서라는 대원칙,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와, 놀랍지 않나요? 무려 91%의 수험생분들이 정답을 맞췄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풀어볼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맞춰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5번을 고르신 6%의 분들은 왜 틀렸을까? 아마 5일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에 이게 함정인가? 하고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노트에 이 키워드 하나만큼은 꼭 적어두고 가세요. 바로 기출회도 키워드 225번 자치법규입니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조례와 규칙은 누가 만드는가, 그 차이점. 그리고 둘째, 자치법규는 절대 법령을 넘어설 수 없다는 위계질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치법규의 위계질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배운 이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다른 사회복지 관련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사이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법제론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죠. 바로 우리나라 법체계인데요. 이게 기본 같지만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완전 정복해봅시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19회 기출문제 10번인데요.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선택지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1번 선택지.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어때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맞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높은 그야말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다른 법들은 이 헌법의 정신을 거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 정답은 아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2번 선택지 볼까요?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자, 헌법이 왕이라면 법률은 뭘까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귀족쯤 되겠죠? 네, 이것도 정확한 설명입니다. 헌법 바로 아래가 바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맞아요. 그럼 2번도 정답이 아니니까 패스. 자, 이제 3번 선택지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거 맞나? 하고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예요. 핵심은 이거죠. 법안을 국회에 낼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 뿐이냐? 아니면 정부도 할 수 있냐는 건데요. 정답은 뭘까요? 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땅땅땅 하고 법으로 만드는 건 국회만 할 수 있지만요. 이런 법 만들어주세요 하고 안건을 내는 건 정부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와,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럼 1, 2, 3번 다 맞으니까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우리 5번 먼저 한번 볼까요?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이건 명령이라는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묻는 건데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명령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뭐죠?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네요. 범위는 바로 4번. 왜 4번이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드디어 정답인 4번 선택지입니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자, 바로 여기가 틀렸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와, 드디어 찾았네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틀렸다는 건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시행령은요, 이름 끝 글자 령이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대통령의 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인 거죠. 그럼 국무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총리령, 부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때요?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규칙은 총리나 장관. 이렇게 딱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만드는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히 법적인 힘, 즉 서열도 달라지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쫙 정리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법 서열, 1등은 당연히 헌법, 2등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3등이 바로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 즉 시행령, 그리고 4등이 국무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시행규칙입니다. 그 밑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한 단계 위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정답률을 한번 보시죠. 정답인 4번을 맞춘 사람이 58%예요. 절반은 넘겼지만 거의 2명 중 1명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다들 어떤 오답을 가장 많이 골랐을까요? 놀랍게도 18%나 3번을 골랐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번을 골랐을까요? 아까 제가 엄청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법률안은 국회의원만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정부도 법안을 낼 수 있다는 걸 깜빡한 거죠. 결국 이 문제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딱 2가지예요. 첫째, 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 둘째,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규칙은 장관. 이 짝을 헷갈리는 거. 이 2개만 제대로 잡아도 이런 문제는 절대 안 틀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긴 설명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기출회독 키워드 224번, 법의 체계와 적용. 맞습니다. 이 법의 서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법제론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법의 서열은 절대적이라는 거.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 순서는 그냥 머리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법률은 국회,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규칙은 총리나 장관, 만드는 주체와 서열. 이게 바로 이 파트를 정복하는 치트키예요.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자, 이렇게 국가 전체의 법체계를 마스터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초를 다지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거대한 나라의 법체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동네, 이 지역의 사회복지 조례나
규칙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더 깊은 공부가 될 겁니다.